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십니까? 어제 발생한 화재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이거 생각보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요. 예. 안타깝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일단 공장에서의 화재 유형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사망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화재 피해, 재산 피해가 상당히 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어저께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아마 근래 들어서는 아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금 것으로 2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1명 뭐 찾았다는 얘기. 예,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한 명을 찾긴 했는데 그동안에 찾았던 그 실종자랑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화재로 많이 소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불가해서 네. 뭐 이를테면 DNA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요. 실종자가 지금 찾은 그 실종자가 우리가 찾고 있던 그 실종자랑 맞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이제 이 사망자인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상황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작업하시던 출입구 인근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화재가 발생한 상황들에서 초기 진압도 소화기로 이제 시도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압이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다급하게 이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출입구 바깥쪽, 한마디로 복도 쪽으로 계단과 연결된 쪽으로 대피를 하셨다면 오히려 대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작업실의 더 안쪽으로 깊은 쪽으로 이제 대피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입구는 불로 막혀 있고 그 안쪽으로는 나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들은 그 작업장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또 생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20여 분, 사망하신 20여 분은 사실 그 안에서 그대로 이제 사망을 하는 상황 이렇게 이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화재가 나온 곳이 바로 이게 리튬 배터리 생산하는 공장.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진압이 더 어려웠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도 끌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보죠. 일단은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배터리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소화기로 이 이제 과열되는 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리튬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화재를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끄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일반 소화기로는 이런 네.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꼭 그 현장에 계셨던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모든 국민분들이 대부분 불이 났을 때 다급하니까 소화기를 끌 때 소화기의 화염, 불꽃이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이제 불을 뿌리게 되고 소화기를 분사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닥을 쓸듯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불꽃에다 쏘는 게 아니라 타고 있는 부분에, 한마디로 이제 그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꺼야지 불이 잘 꺼지는데 많은 분들은 불이 보이면 불에다가 직접 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진압하는 과정, 이제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이 분사가 되는 부분들, 화점을 정확하게 분사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터리 화재가 처음에 불꽃이 일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초기 진압이 실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런 배터리 화재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제 크게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도 하겠다 생각은 듭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소방관들이 이제 그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뿌린 것이 잘못된 거다.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이 금속성의 특성상 실제로 물이 닿았을 때 여기서 이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 수소가스는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폭발의 우려도 있고 또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에 이제 가연물로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때문에 물에 직접적으로 물을 분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최초의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런 리튬을 취급하는
이런 이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진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래라든지 또 이제 이를테면 팽창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압을 시도하려고도 했었는데 또 이런 방법들도 여의치 않았던 거는 그 당시에 화재가 확산되면서 다른 배터리 셀들이 연속적으로 아마도 이제 고온에 노출되면서 폭발들이 일어나면서 연속적으로 폭발들이 막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3만 몇천 개. 예, 3만 5천 개가 그 예. 당시에 이제 보장이 돼 있었는데 뭐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들을 보면 거의 뭐 연속적으로 기관총을 쏘듯이 파파파파파파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소방대들이 물을 뿌리던 혹은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뭐 팽창질소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오후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 셀들이 대부분 다 거의 소실이 되거나 폭발이 된 상황. 그래서 일부 리튬이 이제 잔존하고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안에 요 구조자들도 많고 또 실제로 화재 진압도 주변으로 확산될 위험성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 폭발 이를테면 이런 위험보다는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 물을 사용해서 이제 이 현장을 진압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 판단이 오히려 화재 확산을 막고 또 다 사망한 채로 발견했습니다만 또 이제 수색이라든지 구조에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모래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방관들이 실제로 모래도 뿌립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바로 앞에서 근접된 공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쓸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화재가 커져서 이미 건물 전체 혹은 또 공간 전체가 이제 화염으로 뒤덮인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진압 방법들이 사실 적용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기에 급하게 이렇게 연기가 퍼지고 유독가스가 나오고 불꽃이 일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알려진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처음에 하얀 연기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화염이 보이고 한 15초 만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연기가 이미 나오기 이전 단계에 배터리 내부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열이 축적되거나 또 발열이 되는 상황들이 지속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기가 나오고 불꽃이 이른 상황에서는 고온에 굉장히 높은 온도, 대부분 배터리 안에서 이 열폭주가 일어나거나 이상이 있어서 과열이 되는 상황이라면 거의 1000도에서 1200도 이상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주변에 불꽃이 보임과 동시에 주변으로 바로 착화되는 상황들 또 그리고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속하게 나오는 상황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튬 전지 공장이기 때문에 인화 물질 같은 것도 당연히 많았을 거고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상자가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리튬, 이 배터리 공장, 이런 공장들의 화재는 사실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배터리 공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튬 배터리에 관련된 화재 위험성은 다른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다른 물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하겠죠. 그래서 또 이런 리튬 이외에도 여기에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 위험물이 저장소,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불이 난 건물이 아니라 불이 난 건물 앞쪽으로 이렇게 다른 건물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소방에서 최초에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불이 난 건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끄는 상황들은 어려웠지만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주변에 이제 방호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서 사실은 화재가 그 건물 이외에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것들은 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제 위험물 저장소라든지 또 이 주변에 또 다른 또 보관 장소, 리튬 보관 장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확산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예, 그래서 오전에는 아마도 주변 방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서 이제 현장에 이제 적극적인 진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오후에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서 화재 발생 한 4-5시간 정도 된 이후에는 전체적인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출입구 문제 이 얘기 많이 하던데 네. 출입구에 뭐 문제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사실은 이 출입구 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2층 부분에 작업장 그리고 복도,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간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업장 주변에 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화재가 발생한 이 배터리를 적치해 놓은 이런 장소가 출입구 바로 이제 옆이었기 때문에 불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이 출입구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안에 계셨던 작업자들은 한마디로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된 분들이 사실 이제 이 안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연기를 마셔서 아마도 이미 이제 의식을 잃거나 이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화재가 강해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화마에 또 이렇게 이제 화를 당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피, 이를테면 화재가 커져서 이런 배터리나 뭐 어떤 리튬의 완전 화재 특성상 화재가 커지거나 또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들을 화재를 제어하기 어렵다면 사실 사람들이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피난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이 현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장들 같은 경우는 설비들도 복잡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 적치물들, 뭐 제조된 물품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공간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해도 잘 찾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들을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사망하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 일용직 근로자들 또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도 상당히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은 이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라서 이 공간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사업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또 투입이 됐을 때 사전에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숙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벗어나서 인명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피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부족한거나 보강해야 될 건 없을까요? 실제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대형 화재에 관련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인 게요. 대형 화재인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가 되죠. 근데 피해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러면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커진다면 이건 이제 피해의 결과로서 재난화가 되기 때문에 화재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재난에 관련된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화재가 난 이후에 수습이나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의 대응 매뉴얼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을 위한 SOP 한마디로 소방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을 끌 거냐 또 그런 절차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화해서 SOP로 이제 작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이 배터리 공장, 리튬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런 SOP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금속류 화재 또 물을 접촉하면 안 되는 이런 현장의 화재에 관련된 SOP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SOP들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이 야 이런 것들을 왜 배터리 공장에 대한 매뉴얼들을 안 만들어놨느냐, 대응 매뉴얼들을 왜 안 만들어놨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런 매뉴얼이나 작전 절차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모든 사고를 다 예측해서 만들어 놓을 수는 사실 없단 말이죠. 사실 또 이렇게 매뉴얼들을 운영해 보면서 우리가 금속성 화재에 관련된 분의 현장에 대한 매뉴얼을 적용해 보니까 배터리 공장과는 또 다른 특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은 또 다르게 정립을 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토대로 계속 다음에는 이런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계속 매뉴얼을 보완하고 또 이런 것들을 디벨롭하거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향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이런 금속성 화재 이런 부분과는 또 다르게 배터리 공장에 관련된 화재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도 아마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튬 전지 화재는 저희가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셔갖고 네.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고요. 지난 19일이었나요? 서울 목동 네, 23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제 대피를 하고 네. 옥상으로까지 대피도 하고 했는데 네. 진화하는 게 무려 10시간이나 걸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네.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최초에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었죠. 그러고 나니 이제 화재가 거의 다 진압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오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건물의 피트 공간 부분에 이제 뚫려 있는 공간 부분으로 화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화염이 다른 층의 공조실 쪽에 다시 화재가 붙으면서 이 공조실 부분에 붙은 화재가 또 공교롭게도 가스 배관, 도시가스 배관에 이런 부분도 이제 직접적으로 화염이 노출되면서 도시가스 배관에 있는 가스가 이제 파열되면서 폭발을 하는 이런 상황들로 이어졌거든요. 그게 1층 상가에서 폭발했다는 네,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시- 네. 그 소방대원들이
10여 명이 부상 입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도 사실은 불이 어느 정도 다 꺼진 걸로 알고 나머지 잔불 작업이라든지 진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갔던 이제 소방대원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실제로 이제 공기통,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산소통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산소통이 다 돼서 이제 교체할 타이밍이 돼서 나와 있는 사이에 이제 폭발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만약에 그 안에 네.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소방관들 분께서 일부 부상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큰 피해로 큰 또 인명분석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들은 천만다행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뭐 예방책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또 화재에 그렇죠. 또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를 이제 차단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인데요. 이 현장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가스공사나 이런 데들을 요청을 해서 차단을 하려다가 처음에 진압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차단을 안 한 거죠. 이제 방심한 진압이 거군요.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재가 완벽하게 진압되기 전까지는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꺼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안 돼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마무리를 하는 소방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차단됐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단 혹은 또 이제 긴급구조 통제단이라고 해서 네.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휘하는 이런 이제 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를테면 소방 이외에도 가스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데들도 여기에 참여시켜서 지금 현재 조치된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공유하면서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갖출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대책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딱 현장에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떤 거라는 거를 지도상으로 딱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참 아쉽고 또 하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도 한번 저희가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옥상까지 이제 올라가고 헬기로 이제 구조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타서 아마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서 내려오려고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사실 뭐 엘리베이터를 이제 화재 시에 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분들도 이제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왜 타면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에 고스란히 갇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대피도 안 되고 그 안에 갇혀서 고스란히 연기라든지 화염에 노출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타면 안 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이 엘리베이터들이 다니는 길을 이제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수직 샤프트 같은 거는 거의 이제 굴뚝과 같이 돼 있어서 어느 층에서 불이 나더라도 혹시라도 이쪽으로 불이 만약에 연기라든지 불이 도달하게 되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굉장히 빨리 화염이나 연기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빨리 도망가려고 엘리베이터는 탔는데 거기가 불과 연기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된다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시면 안 되겠고 가급적이면 피난 계단 혹은 특별 피난 계단처럼 방호되어 있는 계단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2012년 이후에 초고층 건물이나 고층 건물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피난용 승강기라고 해서 연기라든지 화염에서도 방호가 돼서 피난할 때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들을 설치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아파트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고 이런 것들이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면 이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들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원인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2층에 있던 재활용품 수거함. 근데 이번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불이 잦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사실 재활용품 수거함을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옥 외에 두는 것들이 가장 좋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뭐 불이 난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의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는 것들이 좋은데요. 최근 들어서 지어지는 아파트, 주상복합 건축물들 또 상가 건물들을 보면 사실은 여유 면적들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이런 주차장의 일종 특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 쓰레기 보관소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들은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화재들이 많고요. 그렇죠. 이번 목동 화재도 사실 그 당시에 그 화재가 발생하는 그 이전 시간대에 이 장소를 드나들었던 분들을 탐문한 결과로 보면 아마도 이제 부주의에 의한 화재일 것이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주의로 가장 대표적인 얘기되는 것들이 뭐 담배꽁초 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를테면 쓰레기가 보관된 장소니까 담배꽁초도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시는 것들 이건 뭐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사실 가연물이 굉장히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작은 불티 또 뭐 스파크라든지 담배꽁초 불티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네.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화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돈을 많이 들인다거나 뭔가 시설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또 그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 지하 2층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어요. 이것만 작동됐어도 네. 초기 화재가 진압이 됐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왜 안 된 거죠? 사실 지금 여기 지하 2층에 설치된 이 스프링클러의 방식이 준비 작동식이라고 해서요. 네. 스프링클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관에 물이 차 있는 형태, 습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준비 작동식이라고 해서 배관에 물이 안 차 있고 불이 나면 그때 이 수조에서 물을 이제 그쪽에다 펌프로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물을 왜 안 채워놓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동파 겨울에 이제 얼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외기에 직접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노출이 되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 그대로 추운 기온에 노출되면 얼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관이 파손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준비 작동식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준비 작동식은 물이 차 있는 습식보다 훨씬 좀 작동 방식이 복잡합니다. 화재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네. 이 부분을 밸브를 열어줘야 되고 또 펌프도 작동해야 되고 이래서 물이 차 올라와서 이제 살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단계 중에 뭔가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춰져야지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습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노후화되거나 혹은 또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하 2층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한 이유 뭐 잘 시스템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불량이나 고장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상 같은 경우는 연기가 이제 금방 없어지는데 예. 지하에 연기가 많이 나올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 지하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지상의 다른 공간이나 개방된 공간보다는 연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연기가 안 빠져서 연기가 많나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불이 나면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연기량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그럼 연기는 더 많이 발생하고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연기에 의한 위험이 훨씬 더 빨리 도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하층에서 화재가 났다라면 다른 곳에서보다도 훨씬 더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급하다고 자동차들이 이제 드나드는 이런 램프 쪽으로 대피를 하시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들도 사람이 올라가는 그 경로를 따라서 연기들도 부력에 의해서 상승을 하니까 똑같이 사람의 이동 방향을 쫓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단실 중에서도 이렇게 방화구획이 돼 있는 피난 계단 혹은 또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피를 하시느라고 너무 급해서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시면 이게 연기가 나를 쫓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단실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문을 닫아야지만 이 계단실이 안전한 상태에서 내가 지상까지 대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대피하시되 문은 꼭꼭 잘 닫으시면서 대피를 해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화재 오늘 뭐 화재 얘기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아파트에서 또 화재가 났어요. 이건 16층짜리 아파트긴 합니다만은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에어컨 수리 작업 중에 화재가 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에어컨 하다 보면은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공교롭게 또 이제 이후에 이런 화재들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다뤘던 여름철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많이 나는 것과 이번 실외기 화재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번 실외기 화재는 에어컨을 과열해서 사용하거나 실외기의 상태가 불량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교체 공사, 이제 이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공사 중에 어떻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관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냉각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관들을 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아. 것들을 절단하거나 이어 붙이는 과정. 그래서 용접이나 용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용접이라든지 용단 작업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작업이 굉장히 위험한 공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작업 전에 사실은 작업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현장에 불이 나지 않게끔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불이 나지 않게끔 뭐 방화포도 깔아야 되고 주변에 가연물도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불꽃이 이제 붙지 않도록 물도 뿌려야 되고 심지어는 예. 화재 안전 관리자도 두게끔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가정 내에서 이렇게 에어컨 배관 공사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 이러한 안전 조치들을 다 챙겨서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사소한 상황에서도 이제 불이 발생하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대형 현장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작업하시는 분들 또 작업하실 때 주변에도 이제 주인분들은 화재에 관련된 분이 위험이 없나 항상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소화기라도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치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프링클러가 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조항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던데요. 예, 이 건물이 이제 사용 승인이 이제 설계 승인이 난 게 2003년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데요. 2003년도 당시에는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또 그것도 전체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16층의 이상 부분만. 그래서 이 건물이 16층 건물이라서 16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10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2005년도 이후에는요 법이 바뀌어서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고 2018년에 바뀐 법에 의하면 6층 이상인 경우는 전체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효과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대상들은 또 설치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